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에 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를 넘어 자녀 교육과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을 읽다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최근 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러 건의 판결들을 내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지지하는 판결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판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 말 7월 초가 되면은 연방대법원의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오늘이 이번 주가 또 오늘이 회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판결이 오늘 나왔고, 지난주에 제가 나온 판결도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테네시 주에서 주 입법부가 이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해서 성전환 수술 시술 치료하는 것을 금하게 하니까 그것을 지난 정부인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에서 대법원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연방대법원이 테네시 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성년자를 지키고 특히 그런 중요한 시술이라든지 그런 결정은 부모들이 하도록, 네. 아이들이 미성년자에게는 정부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아이들을 이제 설득을 한다든지, 그래서 너는 성전환을 해야 된다. 너는 너의 성정체성은 네가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정체성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네. 설득을 하고 시술을 시켜주려고 그러고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혹은 부모의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추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잡는 겁니다. 부모의, 네. 권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지켜주는 판결을 이제 대법원이 한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어제 나온 판결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주 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메디케이드를 이 낙태 시술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플랜드 페런트후드에는 적용을 못 시키도록, 네. 그 속에는 돌이 흘러가지 못한 어떤 꼭 낙태 시술만이 아니라도 다른 서비스로 인해서라도 메디케이드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단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이제 세금으로 인해서 발생된 돈이 이제 그 기관에 전해지면은 이 플랜드 페런트후드가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낙태 시술에도 사용될 수 있다. 네. 세금에 써야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주 정부가 그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는 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주민과 그리고 플랜드 페런트후드가 같이 이제 이것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소송을 걸었는데 어제 나온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플랜드 페런트후드나 이 개인이나 소송을 제기한 이분들이 주 정부의 그러한 판단 혹은 정책을 이렇게 물을 만한 그런 소송을 할 만한 그런 베이스가 없다라는, 네. 판결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 정책을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 또한 플랜드 페런트후드가 세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대법원이 했고, 오늘도 이제 중요한 그런 몇 가지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네. 먼저는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정책화하는 그런 행정명령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 가운데 많은 한 40개 정도를 그 지방에 있는 연방 판사들이 그것을 이제 인정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집행 정지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네. 그 전국에 있는 한 700명 가까운 670명인가 680명인가 되는 그 연방 판사들 중에 한 명이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연방 그 판사 그 지역은 이제 디스트릭은 9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또 12개 이제 그 서킷이 있고 그런데 그 680명 중에 한 명의 판사가 연방 대통령 국민들이 뽑은 행정부의 수반이 내린 행정명령을 멈출 수 있는 그 효과를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디스트릭만이 아니고 미국 전체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 연방 정부가 이 대법원에 이것을 좀 판단해달라. 네. 과연 한 판사가 국민들이 뽑은 행정부의 수반이 내린 행정명령을 이렇게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네. 그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들은 자기가 선거 이전에 공약으로 내걸어서 국민들이 그 공약에 동의를 해서 뽑아준 것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은 그들의 국민의 지지로 의해서 뽑힌 사람은 자기가 내건 공약을 그대로 실행할 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뽑아준 그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적인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판사들은 아시다시피 연방정부의 판사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임명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과연 대통령의 그 명령을 이렇게 금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라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에 대해서 오늘 그 연방 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방 법원은 연방 대법원이 있지만은 연방 대법원이 모든 이슈들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95개의 지역별로 지역에 디스트릭을 주고 네. 그리고 서킷도 주고 그래서 전국의 연방 판사가 680명, 670명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그들에게는 대통령 행정부에 하는 일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은 헌법이 주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견제, checks and balances 이거는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긴 하지만 그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의 그 서로 견제와 균형, 힘의 균형을 제기하는 것이지 네. 일개 연방 판사 한 명이 행정부의 수반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그것을 이 행정명령을 중단시킬 만한 그런 권한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것은 이제 그 판사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고 네. 그리고 그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누구에게 위임을 하는데 네. 그 위임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에게 선출된 사람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우와 같이 판사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국민을 위해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고 도리어 대통령은 미국 전체에서 미국 국민들이 전체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부대통령이 같이 러닝 메이트로 있지만은 뭐 이 입법부의 그 하원의원도 상원의원도 각 주별로 지역구
지역구별로 이렇게 선출이 된 사람들이지 미국 전체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 것이거든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물론 다음 주가 그 독립기념일이고 내년이 250주년이긴 한데 특히 미국에서 이 건국자들이 생각했던 그 권력,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권력은 정부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 아멘. 미국의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건 우리 그 믿는 사람들 신앙이 아니라 미국 헌법이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아멘. 정부나 왕이나 대통령이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어떤 국민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하는 것이다. 네. 지난 선거에서 많은 대다수의 미국 국민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대통령 뽑음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을 해준 거거든요. 4년 동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상당한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 좌측에 의해서 크게 끌려가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이나 이념 같은 것들을 우리 그 아이들에게 혹은 이 미국에게 자꾸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 좀 리버럴한 그러한 그 판사들을 통해서 행정부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이 연방 대법원의 그 판단에서는 이것은 그 헌법에서 어긋나는 위헌되는 헌법을 위반하는 건국의 정신을 위반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0개의 행정명령을 이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멈춰놨거든요. 근데 이것은 트럼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모든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이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또 이제 한번 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 판사들로 의해서 그 멈춰져 있는 중단돼 있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다시 개시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보통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까지는 뭐 이런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처분 명령들을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뭐 종교의 자유라든가 부모의 권리권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런 것에 우리의 권리가 계속 좀 저지당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생겼었는데 이 연방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로님? 기준은 그러니까 이번 판결도 지난주 판결도 그렇고 어제 판결도 그렇고 오늘 판결도 보고 그렇고 6대 3입니다. 네. 이 좀 보수 성향의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그 6명의 대법관들과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으로서 9명이 지금 그 대법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에서는 6대 3으로 확실히 갈리고 있거든요.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뭐냐? 대법원의 역할은 당시 한국은 보면은 이제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따로 있는데 미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은 헌법에 기준해서 헌법에 합하냐 혹은 반하냐 헌법에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헌법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과거에 대법원이 내린 판례의 판결의 전례도 보기도 하지만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헌법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헌법을 작성할 당시에 혹은 헌법을 작성한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토론했던 내용
혹은 그들이 썼던 그 저술했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서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진정한 정신은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것까지 다 참고를 해서 가장 그 헌법에 그러니까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어서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온 판단도 보면은 좀 그런 대법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기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그 말씀하신 그런 그 관련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오늘 판결로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4월 25일 한 2달 전에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던 당시에 구두변론이 있었던 건입니다. 네. 그 방송에서 30분 동안 배경을 쭉 설명해드렸는데 배경은 물론 기억 못하시겠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도 한번 기억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달, 2달 전에 제가 그 얘기한 방송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네.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이 워싱턴 DC에 붙어 있는 메릴랜드주의 몽고머리 카운티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부에서 LGBTQ 동성애라든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성정체 우리가 다 지금까지 얘기해온 염려스러운 그런 이슈들에 관련된 교육과 책에 대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교육부의 학교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미리 통지를 해달라 그런 교육을 할 것이면은 그런 책을 쓸 것이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opt-out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아이들을 안 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2023년인가 그때 22년 그때 갑자기 그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통보도 하지 않고 그리고 opt-out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이제 허락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 지난 4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구두변론 할 때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왜 그 교육부에 물어보기를 왜 opt-out을 허락해 주다가 멈췄느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이런 교육을 싫어하고 이런 책의 내용을 싫어하고 그래서 opt-out을 원해서 너무나 우리가 일이 많아져서 귀찮은 표현은 안 쓰겠죠. 힘들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당시 구도변론 때 제가 그날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그 대법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싫으면은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싫으면은 그러면 뭐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든지 사립학교에 보내든지 뭐 홈스쿨링 하든지 다른 옵션들이 있지 않느냐. 왜 그 공교육의 이런 식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느냐. 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안 쓰면 되죠.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반대를 하면은 네. 그러면 그런 책을 안 써야지. 그런 교육을 안 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도리어 너희들 싫어. 우리는 이 교육은 꼭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관 이 사람들도 이 3명도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의 대상은 pre-kindergarten부터 6th grade까지입니다. 네.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아주 교육도 제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교육 내용이 저학년인데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이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성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가르침을 거의 설득하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당시 구두변론 때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아니 그러면은 그거 뭐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그거 가지고 설득이 됐다고 혹은 그게 그 종교의 자유에 침해됐다고
볼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이제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브레인워시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인데 네. 반대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지금까지 옛날에는 공교육에서 미국 공교육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주 그냥 다 그냥 제거시켜 버린 네. 이 기독교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과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 버린 아주 광적으로 제거시켜 버린 그들이 왜 이것들은 끝까지 그것이 학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네.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념인 듯이 이것을 꼭 지켜내려고 하는 대법관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그 대법관의 판단은 그 가장 그 좀 기본적인 판단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정책은 부모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네.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그 신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법관조차도 이것을 종교의 자유의 침해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정신이나 건국의 정신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그 이념에 따라서 대법관으로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 잘못된 그런 입장이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대법원의 일련의 이런 판결들 정말 이제 다시 조금씩 최근 들어서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장로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트럼프를 이제 지지를 해주고 뽑았던 이유도 1기 때도 그랬지만은 2기 때도 상당히 그래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싸워주는 굉장히 특히 보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된 그 민주당의 강하게 좌측으로 가는 좌측의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적인 이념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신론과 유물론과 보스마르즘 이런 것들에 근거한 정책들을 실행하려고 하는 집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이제 그 집행을 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에 대한 개인에 대한 판단은 뭐 여러분들 다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상대로 해서 싸워주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지지를 해줬고 제2기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도 1기 때에 이 트럼프가 임명했던 많은 그 대법관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해주기 때문에 네.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송건도 보면은 소송을 건 사람들이 그 학군에 있는 그 디스트릭에 있는 부모들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부모님도 계시고 우크라이나의 이 정교에 속해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특히 이슬람에 소속돼 있는 이슬람도 동성애를 강하게 반대하거든요. 네.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유심히 본 것은 왜 개신교 부모들은 이것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특히 팬데믹 동안에도 정부가 특히 캘리포니아 정부가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가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예배 시간에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서로 예배 드릴 때 기도 크게 하지 말라, 찬송 크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예배를 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우리 자녀들의 저를 이런 식으로 학교에 보내놓으면은 완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특히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지켜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국을 읽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또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그 참정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을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야 뭐 얼마 있으면은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나라에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책임은 미국의 건국의 정신 시작으로 다시 돌려놓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는 이것을 뭐 이제 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성인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 나가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괴되는 이런 노골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 신앙적인 이런 belief가 신념이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잘못된 것이고 타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파괴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집요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지켜야 할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독립기념일인데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미국의 건국 정신들이 핵심 신념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